저는 이혜진의 바이오 투자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혜진이라고 합니다. 금리가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전쟁도 지금 2개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국채금리 급등, 이제 국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국채 금리도 급등을 했었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던 바이오 주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그 다음에 국채 발행 규모를 축소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여기에 고용지표 너무 뜨겁게 진행이 됐던 이 고용지표가 안정화되면서 바이오도 반등 시도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주로 이제 미국 동향이 그렇고, 여기에 크리스퍼 테라퓨틱스하고 버텍스라는 기업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엑사셀이라는 유전자 편집 치료제가 12월 8일을 FDA 승인 결정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전체 유전자 편집 치료제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가 단기적이지만 좋은 모습을 보였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흐름을 쫓아갔었고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그 금리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이런 게 이제 계속 유지가 됐었고, 그 사이에서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그 국채 금리가 안정화되면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반등을 했었는데, 특징적인 것은 에스모, 즉 그 유럽 종양학회에서 유한양행이 발표하는 그 임상 결과가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미리 반영이 많이 됐었죠. 그러다가 막상 10월 18일 발표되고 나서는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 더불어서 국내 신약 개발하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도 계략적으로 한 7% 정도 끌어내리는 그런 효과를 보였어요. 그러다가 다시 최근에는 어느 정도는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향후 전망에 있어서도 금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과 그 다음에 또 물가 상승, 우려감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계속 언제까지 증시를 힘들게 할 거냐, 바이오에 영향을 줄 거냐 하는 이 점인데, 지금 2개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예단해서 이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이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기업 실적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고용지표, 그동안 너무 뜨거웠던 고용지표가 안정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안정된다 그러면은 내년 2분기 정도부터는 기준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금리 상승에 가장 충격을 받은 게 바이오다 이렇게 이제 본다 그러면은 바이오의 수혜는 작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자금을 빌리는 건 대단히 어렵고요. 지금처럼 고금리 환경하에서는 더더군다나 자금을 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굉장히 오래됐죠. 2년 가까이 지속이 되면서 거의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금들이 바닥이 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더욱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바이오텍들이 미래에 벌어들일 그런 자금들, 그런 수익원이겠죠. 그런 매출들을 현가화하는 그런 할인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회사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2가지 요인에 의해서 바이오텍, 현금을 많이 들고 있지 않은 바이오텍들은 금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라든가 아니면 치료제 매출이 크게 줄어들면서 지금 주가가 안 좋은 상황인데요. 이제 빅파마다 보니까 다양한 치료제들이 또 올라오면서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실력 있는 빅파마들은 특정한 이벤트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갈 때는 매수를 해도 좋다라는 생각이고요. 배당이
거의 5%가 넘어갈 정도로 배당 매력도도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방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머크는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요. 2028년까지는 무난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가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노모나 릴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앞으로도 실적이 굉장히 좋게 흐름을 탈 텐데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 놓는 전략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바이오텍 중에서는 엘라일람이라는 회사하고 지금 엑사셀의 FDA 신약 승인을 앞두고 있는 크리스퍼 테라퓨틱스 정도가 좋아 보입니다. 지금 금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바이오 ETF도 역시 같은 흐름으로 주가가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까 이제 먼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금리 안정과 금리 하락기에서는 바이오 ETF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물가 이런 우려감이 많이 반영된 지금이 투자하기에 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주식들은 항상 선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떨어질 때도 한 6개월 정도 먼저 선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준금리가 하락할 것이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형성되면은 그거는 좀 미래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분기 말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정도가 충분히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초 연초보다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늘어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전쟁이 또 발발하면서 악재들이 계속 연달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 2분기 정도 그런 상승 시점이 좀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무상 증자와 관련한 이벤트들은 얼추 이제 끝나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향후에는 펀더멘탈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루닛 인사이트와 관련한 실적들 그러니까 4분기 그다음에 내년 1분기에 이런 실적들이 반영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루닛스코프와 관련해서는 빅파마와 이제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면서 새로운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AI 관련한 글로벌이 내놓을 만한 그런 기술력을 일단 가지고 있고 증명을 했다. 이 한 점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의료 쪽과 관련한 그 영상 데이터들을 상당히 많이 모았다라는 점이죠. 그 AI라는 거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조건이 맞아 떨어졌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의료 그 데이터를 정확히 볼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이 직접 데이터를 걸러냈다. 그리고 의료 지식을 AI에 반영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글로벌리 팔 수 있는 그리고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나왔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경쟁력이라 그러면 처음부터 해외 시장을 나가야겠다, 진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해외 마케팅에 집중을 했고 그리고 현재 실적을 거두고 있다라는 점이 다른 회사하고는 차별화되는 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루니스코프 허2라는 이런 제품입니다. 이거는 루니스코프와 관련된 기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면역 조직 염색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치료 반응 예측이 기존 방법보다 루니스코프 허2가 훨씬 더 좋게 나온 거죠. 그리고 임상은 대장암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장암에는 이제 허투가 많이 발현이 안 되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유방암이라든가 위암에는 허투가 많이 발현되죠. 그래서 다양한 암종으로 확대할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좋은 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루니스코프 허투를 가지고 허투를 타겟하는 그런 ADC 그러니까 항체 약물 결합체를 개발하는 쪽으로 확장을 시켜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그 폐질환이라든가 유방암을 진단할 때 이제 의사가 하는 그런 진단을 도와주는 보조하는 그런 기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전 세계 2,500개 그 의료기관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진단기기를 사용하며 의사들의 과도한 업무량을 줄이면서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또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단의 정확도를 올릴 수 있다는 측면이 가장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암을 조기 진단하는 쪽으로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 정복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제거하는 것이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루닛은 최근에 비전을 얘기를 하면서 다양한 암을 조기 진단하는 MRI 시스템을 개발을 하겠다라는 계획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루닛 인사이트 제품을 후지필름의 CXR 에이드라는 제품 안에다가 이제 집어넣은 거죠. 그 후지필름에 판매하는 제품 안에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이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일본 건강보험 급여 가산 대상으로 공식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진단하는 환자의 숫자가 늘 수밖에 없는 거죠.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에 따라서 수익성이 늘어나면서 글로벌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필리핀, 그 다음에 현재 오늘 이제 얘기가 나온 거는 미국에서도 캔서 문샷 관련한 그 정책에 따라서 앞으로 이 루닛 인사이트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많이 팔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본 시장을 주력으로 해서 성장을 하고 있지만 전 세계 특히 이제 유럽 시장에도 진출을 위한 준비들을 차근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 그다음에 중동이라든가 또 동남아시아 이렇게 전 세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마케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루닛 인사이트의 매출 증가율이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느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성수기라고 볼 수 있는 4분기하고 내년 1분기에 매출이 어느 정도 속도로 올라오느냐가 중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좀 중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루니스코프의 그 빅파마와의 계약, 이제 연구개발 계약이 어느 정도 속도로 체결이 되느냐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고비와 하루 전에 젯바운드라는 이름을 얻게 된 기존의 그 마운자로 당뇨병 치료제가 이제 이름을 얻었죠. 새로운 비만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의 각광을 대단히 많이 받고 있죠. 이렇게 받고 있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치료 효과가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1년 6개월 정도 치료를 하면 15%에서 많게는 22% 정도의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 효과가 워낙 좋다 보니 관심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감량을 하는 그런 계획을 아무리 많이 세운다 하더라도 성공하는 사람을 정말 드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각 회사에서 미국에 있는 각 회사에서 이 위고비를 보험급여를 해줄 수 있느냐 그 회사가 하느냐에 따라 갖고 좋은 회사냐 나쁜 회사냐가 갈릴 정도로 그렇게 이제 인기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해야겠다라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그런 회사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 회사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업체로는 지금 임상 3상을 진행을 하는 그런 한미 약품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도 마찬가지로 GLP-1 약물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랩스커버리라는 그런 기술을 접목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 랩스커버리 기술은 반감기를 늘리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약물의 효과를 조금 더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임상 3상에 돌입을 막 했기 때문에 향후 1년 정도 임상을 진행하고 스케줄로 본다 그러면은 2026년 정도부터 판매 마케팅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게 만병통치약처럼 당뇨병뿐만이 아니라 지금 비만 치료제 그리고 또 심혈관계에도 뇌졸중이라든가 심장마비 같은 그런 심혈관 사망 확률을 20% 낮춘다는 이 데이터는 노보 노디스크가 자체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발표를 했고 또 영국에서는 지금 치매 치료제와 관련한 그런 좋은 전임상 데이터를 확보를 했다. 그래서 이제 임상을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GLP-1의 그런 적응증이 상당히 폭넓게 확대가 되고 있고 또 기존의 이제 비만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로서의 그런 수요도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 새로운 물질을 이제 확보하는 그런 뉴스들도 나왔는데요. 아무튼 빅파마들은 이제 이 시장이 거대하게 그야말로 메가 블록버스터로 발전할 것을 거의 이제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쟁자들도 앞으로는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노보노디스크하고 일라이 릴리가 이 아성을 확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GLP-1 작용 물질의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 GLP-1 약물을 계속 치료를 하게 되면은 근손실이 일어납니다. 근육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근육 손실을 막는 약물을 하나 더 먹는 이 병용 치료제로 지금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약물 개발해서 파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작용이라든가 또 비만 관련한 그런 관련한 부작용들을 전체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약물들을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확실히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이 두 회사가 앞서가고 있고 당분간의 그런 독점력은 유지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빅파마는 대단히 이제 큰 회사죠. 시가총액만 하더라도 몇백조 원에 해당되고요. 연구개발 비용이 평균 내면은 한 10조 원 정도 합니다. 많이 쓰는 회사는 뭐 18조 원 정도 넘어가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연구개발 비용이 대단히 크다라는 점이고요. 우리나라 10개 회사, 상위 10개 회사의 연구개발비를 다 합쳐도 2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빅파마 한 개 회사가 얼마나 거대하게 큰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회사들은 현금 가동 능력이 대단히 풍부합니다. 갖고 있는 돈도 풍부할 뿐만이 아니라 자금을 빌리는 능력, 그러니까 현금 조달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케팅 능력, 이 마케팅 능력은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의사에 대한 마케팅 능력, 그 다음에 각 단체에 대한 마케팅 능력, 그리고 기관에 대한 규제기관에 대한 마케팅 능력, 그다음에 정부 이렇게 대단한 마케팅 능력, 그다음에 곁들여서 로비력도 대단하죠. 그리고 이러한 그 능력들을 다 합쳐서 연구 개발, 특히 이제 후기 임상 쪽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만든 물질 그리고 외부에서 M&A나 아니면은 기술을 도입을 해서 만든 물질들을 후기 임상까지 끌고 갑니다. 후기 임상은 몇 천억 단위의 자금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임상 3상만 몇십 개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파이프라인이 100개 넘어가는 회사들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큰 규모의 임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블록버스터라든가 메가 블록버스터, 그러니까 1년에 몇 조 단위의 매출을 일으키다거나 아니면은 10조가 넘어가는 메가 블록버스터, 키트루다 같은 그런 메가 블록버스터를 창출을 해내는 거죠. 그 돈으로 다시 기업을 인수하거나 또 기술을 인수해서 다시 연구 개발을 진행하는, 어떻게 보면 제약 바이오 업계의 그런 주인공 내지는 그런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빅파마들은 연구 개발하는 그런 기술을 내부에서도 개발을 하지만 외부에서도 들여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내부에서 연구 개발을 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았었는데요. 최근에는 60%까지 외부에서 기술을 들여오는 그런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따라서 글로벌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달리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해외 빅파마들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서 이렇게 기술 수출을 많이 하는 업체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알테오젠이라든가 레고캠 바이오, 그다음에 ABL 바이오, 최근에는 종근당도 기술 수출을 한 것처럼 빅파마들에 의해서 기술 수출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같이 협업을 하고 이제 연구 개발하는 그런 노하우를 또 습득을 하면서 어느 정도 또 선급금이라든가 또 마일스톤을 받으면서 재정적인 도움, 그 다음에 그 돈으로 다시 연구 개발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선순환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 우리나라 업체들도 기술력만 있다면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한 개 기업을 꼽자 그러면 SK 바이오팜을 꼽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빅파마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모습보다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SK 바이오팜은 무엇을 보여줬느냐,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본다 그러면 신약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2개, 3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상을 끝까지 끌고 가서 독자적으로 성공을 시킨 기업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또 마케팅에 대해서 최근에 조직도 조금씩 키워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이 그냥 연구 개발만 해서 규모를 늘린다, 이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방법은 M&A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SK그룹은 M&A를 상당히 적절히,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잘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SK 바이오팜도 향후에 이제 세계의 그런 앞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분야를 SK 바이오팜이 선정을 했는데, 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M&A도 해 나가면서 빅파마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시가총액이 6조 5천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는 하겠다.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뭐 빅파마를 포함해서 모든 업체들이 바이오 업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치료 분야는 암입니다. 그리고 희귀 질환이라든가 그 다음에 퇴행성 뇌질환 같은 경우, 심혈관 질환, 이런 쪽에 빅파마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바이오텍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희귀 질환 중에서도 반 정도는 암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암이 대단히 큰 시장이고 관심들이 많고 연구도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희귀 질환은 이제 종류만 하더라도 7,000에서 8,000개 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질병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아직까지는 약물이 개발된 치료제가 몇백 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대단히 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희귀질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알다시피 환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적으니까 팔 수 있는 그런 환자들도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개발을 그동안 많이 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규제 기관들은 인센티브를 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약물을 개발하면 신속하게 심사를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신속하게 승인을 내준다거나 임상 이상만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승인을 내주기도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특허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해 줍니다. 그래서 독점 기간을 더 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서 조금 더 제약회사들을 독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빅파마들도 이 시장이 점점 커가고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신약 개발할 그 기간이 짧아지고 그리고 인센티브도 많아지고 독점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수익력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희귀질환 치료제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좀처럼 시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들이 나와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 핵산 치료제 물질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유전자 치료제라든가 유전자 편집 치료제 아니면 그런 RNA 쪽을 다루는 그런 핵산 치료제라든가 그런 치료 모달리티들이 나오면서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다양해졌다. 이런 것들도 빅파마들이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에 열을 올리는 그런 이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거는 세 가지 업체들 다 유의 있고 그다음에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제형 변경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할로자임과 알테오젠 두 회사 이고요. 그 다음에 제형 변경 기술 자체에 대한 그 성장성 이게 대단히 이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 마일스톤이 들어오면서 매출액도 증가하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합병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합병이 완료되는 시점부터는 어느 정도 주가가 탄력이 있을 수 있다. 이유는 투명성이 좀 증대되는 부분들. 세 개 회사가 합쳐지면서 그런 그 의사결정 단계라든가 이런 게 투명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원가 절감 여력도 증가한다. 그 다음에 탄력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매출액을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또 생겨나고요. 그다음에 합병을 하게 되면 덩치도 커지거니와 이에 따른 그런 향후에 매출을 크게 늘려가기 위한 M&A도 큰 기업을 M&A 한다거나 아니면은 큰 그 규모의 기술을 M&A가 가능해지는 거죠. 따라서 합병이 셀트리온한테는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GI 이노베이션은 플랫폼 기술, 이중항체를 개발하는 이 플랫폼 기술이 대단히 이제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먼저 이제 GI 301에 대한 그 일본으로의 수출. 아직까지 일본 시장이 이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건 라이센스 아웃이죠. 그 다음에 유한양행으로 기술 이전된 것이 다시 이제 제3자한테 이전되는 건 이런 건들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GI 101과 관련해서는 지금 임상 2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임상 결과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점이고요. 이 임상 결과에 따라서 글로벌 판권 기술 판매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매출이라든가 이익이 상당히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부진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경쟁이 심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국내적으로 보더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새롭게 이제 진출을 하고 캐파 증설 속도가 상당히 이제 빠릅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장 CMO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다가 삼성의 그런 납기 능력이라든가 또 효율적인 생산 그리고 전체 지금 세계 랭킹 1위 CMO 그 캐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도 지금 올해 2번씩이나 그런 전망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주 관련한 것도 상업용 수주를 빅파마로부터 대규모로 계속 지속적으로 잘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하고는 좀 차별화가 돼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이런 것들이 전혀 현재 주가에는 반영들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공장 18만 리터도 들어오면서 꾸준하게 실적이 성장할 걸로 보이고 장기 성장 가시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 투자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SK 바이오팜이 향후에 그 역점을 두겠다라는 그런 부문 중에 하나가 방사성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이 방사성 의약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로 꼽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방사성 의약품을 가장 잘 하고 있는 데는 말씀해 주신 대로 노바티스입니다. 그러니까 노바티스가 과거 이제 한 60억 달러의 자금을 들여서 AAA라는 회사하고 엔도사이트라는 그 두 개의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루타세라하고 플루빅토라는 그런 지금은 플루빅토가 이제 신약 승인이 되어서 판매가 아주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물질 특히 이제 플루빅토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이 굉장히 지금 높습니다. 1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벌써 이제 블록버스터 반열에 들어가는 대단히 높은 성장을 하고 있고 전망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징적인 게 이 방사성 의약품은 생산과 또 유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반감기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성 물질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자체가 붕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치료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 안에 환자한테 배송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생산할 수 있는 거점들이 전 세계에 다 이렇게 곳곳에 산재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투자라든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노바티스입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들 대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적극적으로 생산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제품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리쥬란이 중국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을 우리 식약처가 이제 문제를 삼은 건데요. 그래서 식약처는 중국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그 리쥬란에 대해서 파마 리서치가 관여가 되어 있는지 이것을 현재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파마 리서치도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법 유통 업체에 유통 중단 내용 증명을 발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조금 더 지나서 이제 조사가 끝나야지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조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게 과거 보톡스 관련해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품 허가가 취소가 된다거나 아니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예민하게 이 상황이 어떻게 발전되는지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저는 내년 2분기 정도부터 금리가 하락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바이오 주식들한테 굉장히 좋은 그런 환경이다,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그런 불확실성들이 현재 있고 또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주가에는 많은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동안 금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그런 바이오주가 적절한 투자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올해 들어서 전쟁이 또 길어졌고 새로운 전쟁이 또 발발하면서 상당히 그 바이오주에는 어려운 환경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속이 되고 있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주가의 상당 부분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금리 인하가 내년 2분기 정도부터는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바이오 주식에 대해서 선행성을 가지고 지금 정도부터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